그래서 두 번 50bp를 연달아 지금 한 번 올렸으니까 앞으로 두 번 더 올리면 세 번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강한 긴축입니다. 빅스텝을 세 번 연달아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시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75bp 안 올린다고 했다고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망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75bp냐 50bp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75bp 안 올린다고 시장이 달라진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게 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롬 파월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뒤처져서 물가를 조절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란은행의 인플레이션 경로, 이번에 5월 5일 날, 그러니까 우리로 5월 6일 날 나온 겁니다. 영란은행이 발표한 거고, 발표할 때 보시면 포캐스트가 물가에 대한 예상이 10%까지 올해 말에 10%까지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경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할 거라고 예상을 내놨고, 자기네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야 된다고 말한 자기네들 그 통화위원이 반 이상 되면서 정책 실패를 아주 노골적으로 제시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장을 공포스럽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반락하고 하락했던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연준이 작년도까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관련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빨리 안 올리고 태만하게 굴다가 뒤늦게 쫓아가느냐고 정신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는 다소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연준을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지켜봐왔고, 연준은 실제 미국의 경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목표보다 달러의 수호자라고 불러야 할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다른 어떤 목적과 정책을 일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 년간 그들의 실패를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반영해 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 버냉키와 옐런이 지금 연준에 다 고문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2008년 9년에 양적 완화,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 통화 정책이 아닌 양적 완화를 시행하기 전에 일본에게 먼저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그 시행착오를 자기네들한테 반영했고, 그 시행착오를 가지고 2019년 보험성 예금 인하라는 걸 제롬 파월이 실행했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통화 정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재정 정책을 촉구하는 기존의 모든 실패들을 계속해서 이제 거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했던 정책들의 실패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반영해서 다음번에는 그거를 커버하는 정책을 씁니다.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그들이 겪었던 잘못들 중에 그게 뭐냐면 QT를 시작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QT를 다뤄드릴 건데, QT를 시작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QT를 시작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번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스탠딩 레포라는 제도를 아예 도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SRF 그리고 피마 레포라는 제도를 아예 도입해서 이미 지금 가동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요번 QT 양적 축소가 진행될 때 부작용을 상당 부분 방어해 주리라고 봅니다. 2019년도까지 있었던 그 QT의 부작용들은 그 당시 많은 것들을 일으켰는데, 그 문제들을 이미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연준은 상당 부분 그렇게 생각 없이 굴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연준은 대부분 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커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방만하고 아니란 자세를 보였느냐? 농망이냐? 혹은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2017년 기준으로 RRP라고 말하는 RP 뭐냐 이겁니다. RP라는 게 뭐냐면, 위에는 RP를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증권회사를 거래해 보신 적이 있으면 RP라는 거,
거래해 보셨을 때 RP라는 건 뭐냐면 리퍼체이스라고 해서 되사주는 거를 약속된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P 금리가 2%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증권회사가 채권을 담보로 우리가 맡긴 돈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돈을 찾을 때 다시 되사준다. 그 채권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넣으면 내 계좌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넣은 돈만큼의 채권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것과 같아요. 물론 내 계좌에 잡혀 있지는 않고 다른 데다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RP 법이 있어가지고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넣은 돈, 내가 1,000만 원을 증권회사에다 맡기면 1,000만 원어치 채권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1,000만 원을 출금 신청을 넣으면 그때 증권회사는 1,000만 원을 그 채권, 나에게 담보 잡았던 채권을 자기네가 다시 되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가져가고 돈을 주죠? 그 돈이 나한테 출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이에 약속된 이자를 주는 거죠. 그게 RP인데 그 RP 앞에 리버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레포라고 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거꾸로 금융기관이 증권회사가 나한테 채권을 담보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설명된 것처럼 중앙은행이 채권을 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가는 걸 영레포라고 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한 2년? 조금 더 된 것 같네요. 이 영레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웰스파고 같은 은행들이 맡긴 돈을 중앙은행이 갖고 있으면서 주는 금리 이게 영레포 제도인데 이거를 2017년 9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2천억 그렇죠. 2천억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됐다면 2022년 7월 기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조 8천억 정도의 RRP가 쌓여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준이 자기네들이 발행한 돈이 너무 넘쳐서 잉여 유동성이 그대로 만약에 RRP를 통해서 흡수하지 않으면 얘가 갑자기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놓습니다. 왜냐면은 금융기관에 단기 쇼크가 와죠. 이게 RRP를 만들게 된 이유인데 여러 번 쇼크가 왔었어요. 그래서 연준은 RRP를 통해서 잉여 유동성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잠시 머물러 두는 겁니다. 이자를 주면서 끌어안고 있었죠. 이 RRP가 어디서 1조 8천억이 그러면 왜 잉여 유동성이 됐느냐 하면 실제로는 이 인프라 법안 때문이죠. 원래 요번 바이든의 정부가 들어올 때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의 달러 위상이나 전체적으로 미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의 구매력을 거의 따라올 수 있을 만큼 높아져 왔기 때문에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경제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가 2020년 그러니까 19년, 20년에 아주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17년, 18년, 19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했던 건 아실 거예요. 트럼프 때죠. 예, 그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중국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 판매하는 그런 그 중국의 구매력에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던 거죠. 미국은 이걸 따돌리기 위해서 구매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경제 규모를 높일 수 있는 때를 바라보고 있었고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그거를 활용해서 경제 규모를 확 키우는 경제 규모를 미국은 매번 어떻게 키워왔냐면 달러 발행량을 늘려서 달러 발행량이 소화되는 가운데서 경제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GDP GDP의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 일환으로 반영됐던 게 인프라 법안이에요. 얼마짜리였냐면 3조 5천짜리였고 이 안에는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 계획이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를 합쳐서 3조 5천이었고 이 중에 물적 인프라는 그 바이파티잔이라고 하고 잡스 플랜이라고 해서 1.2조인데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실행 중입니다. 통과됐어요. 3조 5천을 한 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민주당 힘만으로는 안 돼서 얘를 쪼개서 통과시키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적 인프라는 통과됐는데 인적 인프라 이게 바로 빌드백 베러입니다. 1.75조짜리 패밀리 플랜이라고 말하는 거고 얘는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얘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영내포 끌어안고 있는 1조 8천, 1조 7천 정도의 자금이 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었는데 결국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못 되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오면서 얘가 잉여 유동성이 발생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은 상태로 돈만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얘가 무섭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고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지만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유럽의 소비자 물가는 약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유럽의 소비자 물가는 7% 거의 이제 8% 가까이 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나면 그거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코어 인플레이션이 3% 밑으로 3%로 뚝 떨어지게 돼요. 당연하죠. 지금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뚝 떨어져야죠. 그런데 위에 미국 인플레이션을 보십시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8.5예요. 지난번에가. 근데 여기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식품 인플레이션을 빼도 6.5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식품 인플레이션을 빼고도 영국보다 유럽보다 3%가 높아요. 그 3%가 뭐냐는 거죠.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잉여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특별한 차이를 가질 수 없죠. 물론 극단적으로 말한 거고 여기에 다소 약간씩 그 차이들이 있지만 거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이 잉여 인플레이션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6.5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죽을 수 있어요. 앞으로.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오면 또 혹은 중국의 셧다운이 해결되면 공급망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미국의 잉여 인플레이션이 살아있는 한 그런 관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말 맞다나 잉여 인플레이션은 정말 심각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의식이 환경을 변화시키니까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져 버리면 다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플레이션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6%, 7%를 갈 거라고 믿게 되면 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긴축에 의한 충격을 줘야 했고 공급망, 그러니까 에너지나 그 다음에 중국의 셧다운 같은 건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아무리 엄청나게 올려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해결이 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긴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요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잉여 인플레이션, 잉여 유동성만큼은 금리를 올리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QT를 합니다. 덜어내는 거예요. 아예 빼버립니다. 내년까지 1조 8천 정도를 아예 빼버릴 생각이에요. 잉여 유동성을 흡출해냅니다. 이게 QT예요. 그래서 QT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금리 올리고 한두 번도 안 됐는데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QT를 발표할 때 연준은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안 넣어놓은 것 같네요. 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잉여 유동성에 관련된 정책을 보십시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었죠. 저거를 붙잡지 못하면, 쟤를 관리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진짜로 비하인드 커브가 됩니다. 미쳐 날뛰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은 손도 대지 못해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 심리는 그렇게 쉽사리 조절되지 않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자리 잡고 나면 다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되기 전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해야만 합니다. 그 부분이 연준에게 가장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FOMC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느 정도 연준의 자신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당 부분 진천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5월 5일 날, 5월 4일이죠. 미국 시간. 5월 4일 날 발표를 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시장에서 다 뒤집어졌지만 저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드리죠.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월 피크에 대한 얘기 드리고요. 이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3월 피크를 거의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리브랜드 연준이 작성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늦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바로바로 보여주는 인플레이션 조사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나우에 보면 4월 인플레이션, 내일 모레 나오죠. 4월 인플레이션이 8.5, 근원이 6.4 다 떨어졌죠. 3월 피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죠. 그 다음에 5월 8.14, 5월 6.12, 그 다음에 6월 7.88, 5.85, 근원이 5.85로 내려가는 이 전망치가 클리브랜드 나우에 현재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문가 조사,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나오기 때문에 물가를 미리 조사했습니다. 여기는 더 낮아요. 이번 4월 11일 날 물가 4월 CPI 8.2, 코어 6.2 나올 거라는 거죠. 상승률도 뚝 떨어지는 걸로 나올 거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막상 만약에 11일 날 이렇게 안 나오고 쇼크가 나오면 또 한 번 시장은 흔들리겠죠. 그런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연준의 발표는 평평해지는 걸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상당 부분 연준은 3월 정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3월 FMC 관련해서 제가 따로 브리핑을 좀 해드려야 할 만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파월이 말한 내용을 그냥 원문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살펴보면 첫째, 경기 하강 혹은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과열을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 가계와 기업이 재무적으로 매우 양호하다. 과거에 비해서 가계 초과저축이 많은 점이 상당히 믿음직스럽다. 초과저축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가계 초과저축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죠? 지금 앞에 2013년도부터 저축률 보시면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액츄얼 퍼스널 세이빙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엄청나죠? 저게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이겁니다. 체커블 디파짓이 4트릴리언 이 정도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보통 때의 4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계자산 전체 하우스홀드 넷워스라고 말하는 가계자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보시는 것처럼 평소 때의 2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8배까지 가 있어요. 가계자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저축률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뭐라고 말했죠? 가계와 기업이 재무적으로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초과저축이 많은 점이 침체로 가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요즘 시장에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제롬 파월의 뭐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주장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침체를 안 갖고 오면서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모순이다. 그 자체가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이 말하는 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 가계 자산, 가계 그다음에 저축 상태, 캐시 그 관련된 그런 부분, 그런 여력들을 말하는 건데 이건 정말 역사상 없는 상태긴 맞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이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이게 팬데믹 때문에 온 상태거든요. 역사상 처음으로 돈을 직접 인젝션했죠. 가계에다가. 어떤 상태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기 월급, 주급이 100이었으면 120을 줬어요. 그래서 일을 안 나갔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일을 안 나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도 소비가 죽지를 않고 있는 중이죠. 버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롬 파월은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건 뭘까요?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하고 만약에 공급망 이슈가 더 중국의 이런 셧다운이 더 계속되고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당연히 버티는 시간이 오래 간다면 못 버티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버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준이 뭐 계속해서 항상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경우는 구인 건수가 실업자 수 대비 1.9배, 정확하게 1.94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는 굉장히 강한 거에 비해서 실업에 관련된 걱정은 좀 덜 되는 편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그러니까 실업률을 많이 높이지 않고도 연착륙시킬 수 있다라고 연준이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금리 정책은 공급이 아닌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공급 측을 제외한 수요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결국 연준의 정책 공급 측 압력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에는 연준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건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거 맞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요를 더 꺼트림으로 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본다라고 말한 거고요. 그 근거들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FMC 기자회견 중에 Q&A 전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다 읽지는 못하는데요. 원문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넣었어요. 실업률과 관련된 얘기들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몇 가지 앞에서 언급된 것들이 여러 번 언급되고요. 보시면은 두 번째 질문에서도 보면 50bp 인상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고 75bp는 고려하고 있는 옵션이 아니라고 말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켰죠. 75bp를 고려하지 않으면 연준은 아마 인플레이션에게 뒤지게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 정확하게 지금까지 연준 역사상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연준 의장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50bp를 연달아 지금 한 번 올렸으니까 앞으로 두 번 더 올리면 세 번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강한 긴축입니다. 빅스텝을 세 번 연달아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시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75bp 안 올린다고 했다고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망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75bp냐 50bp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75bp 안 올린다고 시장이 달라진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게 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롬 파월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립금리까지 올릴 거냐? 중립금리까지는 expeditious, 빠르게 올리겠다. expeditiously하게 계속 그 말은 신속하게 올리겠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무조건 빠르게 중립금리까지는 빠르게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상 올리겠냐라고 말했을 때 그 이상 올리는 건 일단 올리고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말은 2.5로 보고 있는 겁니다. 2.5에서 2.75. 왜냐하면 중립금리가 2.4로 제시했기 때문에 2.5까지 올릴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게 시장은 못 믿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연준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거, 뭘 보겠냐라고 한 부분을 보면은 노동 수요, 실업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게 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5월 FMC 이후에 연준의 통화 정책은 부담과 공포로부터 정점을 통과한 걸로 본다. 그래서 보시면 3월 FMC 점도표는 22년도에 7번 올리는 거, 23년도에 3번 올리는 걸로 돼 있었다면 5월 이전, 그러니까 FMC 이전에는 컨센서스가 10번 이상 올리는 걸로까지 갔었죠. 왜냐하면 제임스 블러드 같은 사람이 나와서 75bp는 무조건 필요하고 매번 50bp 이상 75bp 여러 번 올려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10번 올려야 된다라고 컨센서스로 생각했죠. 그래서 2년물이 치솟아 올라갔고 3년물도 올라갔었던 거고, 그런데 FMC에 나와서 5월 달에 나와서는 22년에 8번 올리겠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2.25에서 2.5 사이로 거의 정해지는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난리치던 블러드도 50bp에 찬성했다라는 게 그날 굉장히 환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22년도 중립금리 수준 도달 향해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상반기에서 어느 정도 저점 통과 관련해서 인식이 되면 다르게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중국의 문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번 FMC의 발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연준은 지금 3월을 물가의 정점, 피크아웃을 친 걸로 평평해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뚝뚝 떨어지진 않지만 정점을 지난 걸로 평가했고, 내일 모레 나오는 이런 지금 시장의 예측대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어느 만큼은 이 공포에서 요만큼은 정점을 치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이제 연준이 우리에게 제시한 의견 중에 계속해서 뭘 말했냐? 근원, 코어 CPI가 중요하다. 왜 코어 CPI가 중요하냐? 보면 코어 CPI는 식품,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쉘터라 그래서 주거비 부분을 제외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어 CPI가 중요하고, 연준이 중요한 건 뭐냐? MOM, 그러니까 월 증가율이 0.2 아래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일날 발표가 났을 때 코어가 월 증가율이 0.2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2달 연속 0.2로 관리되는 거고, 이게 연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연준이 어느 정도 자기의 속도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